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의 눈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그 파장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I 강국을 향한 2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 소식과 증시의 기록적인 상승세가 화제입니다. 긴박한 지구촌의 흐름,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마치 19세기의 거대한 영토 게임과 21세기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한데 뒤섞인 느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부터 필리핀의 정치적 격변까지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주 빠르게 굴러가고 있네요. 오늘도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다가올 지20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한편으론 경제와 안보 면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경제 안보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특히 6월에 발표될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안이 눈에 띕니다. 이는 과거 싱가포르의 테마색이나 노르웨이의 연기금이 자국 산업을 키웠던 방식과 닮아 있는데 이번엔 AI 반도체라는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외국인이 이달에만 17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데도 개미와 기관의 힘으로 코스피가 올해 87%나 올랐다는 겁니다. 이는 1980년대 일본 증시의 폭발적 성장기보다도 뜨거운 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안보와 사회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과 변화가 있었죠. 국군포로 생존자들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100만 원이라는 배상액보다 탈북 국군포로들의 고통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또한 내일부터 재난문자 글자 수가 157자로 늘어납니다. 과거 90자로는 대피하세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까지 담게 되는데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시민의 안전망으로 연결하려는 진일보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예상대로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우지수가 5만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네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 여실히 드러난 회담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는 합의했지만 대만과 이란 문제를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죠. 특히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두고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대목은 1950년대 냉전기의 긴장감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이란 전쟁의 불안감보다 엔비디아와 시스코 같은 AI 대장주들의 실적에 환호하며 다우 5만 시대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썼습니다. 마치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처럼 기술 혁신이 정치적 불안을 압도하는 형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의원들이 정부 셧다운 시 급여를 받지 않기로 결의하며 책임감을 보이는 모습도 있군요. 네, 연방정부 폐쇄가 잦아지자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스스로에게 적용한 겁니다. 한편으론 건국 250주년을 맞아 제퍼슨의 독립선언서 초안 책상을 전시하는 등 애국심 고취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시스템의 위기와 문화적 자부심이 동시에 교차하는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중국은 기술력 과시와 실용 외교라는 투트랙 전략을 썼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네요. 네, 주장 4호라는 광양자 컴퓨터 시제품이 나왔는데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0의 54제곱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미국의 기술 봉쇄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간다는 선언이죠. 역사적으로 중국은 외부 압박이 강할 때 내부 결속과 자강을 택했는데 지금이 딱 그 형국입니다. 리창 총리가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 CEO들을 대거 만난 것도 정치는 싸워도 비즈니스는 계속하자는 19세기상의 조계지의 실용주의적 전통을 계승하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천단을 함께 방문한 것도 묘한 느낌을 줍니다. 천단은 중국의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우주관을 논했다는 것은 중국이 자신들을 미국과 대등한 천하의 중심으로 대우해달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웅장한 건축물 앞에서 문화적 우월감을 드러내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국가정보국 설치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며 강한 정보국가로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구글이 새로운 노트북을 발표하며 시장을 흔들고 있네요. 국가정보국 설치는 일본이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야당까지 지지하고 나선 것은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 일본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이 퍼져 있다는 증거죠. 경제적으로는 구글이 고글리북을 내놓으며 15년 크롬북 시대를 끝낸 것이 충격적입니다. 마치 과거 소니가 워크맨으로 세상을 바꿨듯 이제는 AI가 PC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갱년기 케어 온라인숍이 화제가 될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내부적 진통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진에 이어 도쿄의 토네이도 주의보까지 발령되었다고요. 이와 태현의 지진과 도쿄의 토네이도는 일본인들에게 일상화된 재난의 공포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은 늘 재난에 대비하는 민족성을 키워왔지만 최근에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은 일본의 방제 시스템마저 시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인데요.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은 전형적인 반미 프레임입니다. 해협을 지나는 중국 선박과는 통과 합의를 해주면서 미국에게는 너희 때문에 해협이 고통받고 있다고 공격하는 것이죠. 이는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당시 이란이 취했던 전략의 현대판입니다. 또한 핵무기급 우라늄 농축이 몇 주 안에 가능하다는 미국의 경고는 긴장감을 극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를 통해 미사일 강국의 지위를 굳히고 지역 내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부 정치가 복잡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우파 연합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징집법을 다시 꺼내 들었네요. 네,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군 복무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의 오랜 아킬레스건입니다. 1948년 건국 이후 유지되어 온 특권이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가능성 때문에 외교적 고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론 여전히 강력합니다. F-35 전투기의 비행거리를 연장하고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배출하며 스타트업 네이션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특유의 역설입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로고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도 화제네요. 트리만 로고라는 분리수거 지침을 두고 EU와 싸우는 모습은 프랑스 특유의 자국 중심적 행정 절차가 EU의 보편적 기준과 충돌한 사례입니다. 17세기 콜베르주의 이후 프랑스는 국가가 경제 지침을 세밀하게 관리해온 전통이 있죠. 한편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된 것은 프랑스 정계의 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줍니다. 대형 유통사 오상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가 국가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쿠바는 지금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는 곳이 많다고요? 수십 년 만에 최악입니다. 디젤과 연료유가 바닥나서 하루 24시간 정전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직후에 특별 시기보다 더 비참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주민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아바나 거리에선 냄비를 두드리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 래클리프 미국 CIA 국장이 아바나를 방문했다는 건 매우 상징적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쿠바와 이를 지켜보는 미국의 수싸움이 마치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팽팽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입니다. 상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의원이 도주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수배를 받는 딜라 로사 의원이 상원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있었는데 이는 필리핀 정치의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부통령 탄핵까지 추진되는 상황이라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가문의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죠.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필리핀은 미국, 일본 등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외세와의 복잡한 관계 설정이 21세기에도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짧은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필리핀은 동남아 최초로 위성 휴대폰 통신 기술을 도입해 재난 대비에 나섭니다.
이란에선 불발탄 제거 중 폭발로 특수부대원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있고 프랑스 마르세유에선 내일부터 지중해 시즌 문화 행사가 화려하게 막을 올립니다. 작가님, 기술과 비극, 문화가 공존하는 지구촌이군요. 네, 기술은 국경을 넘고 비극은 역사를 남기며 문화는 사람을 잇습니다. 필리핀의 위성통신은 오지의 벽을 허물 것이고 프랑스의 지중해 축제는 갈등 속에서도 인류애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죠.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의 긴장감부터 각국의 절박한 생존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폭풍의 눈 속에서도 배는 나아가고 기술의 등불은 더 밝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치가 충돌하고 에너지가 끊겨도 인류는 늘 새로운 기술과 연대로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위기들도 결국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활기차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